1984년, 30년 전에 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처음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게 30년 전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쓰시던 그 휴대폰을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컨텐츠가 있고요. 음악을 듣거나 옛날에 벨소리를, 그냥 벨소리를 다운받는 곳이 있죠. 이 통사들이 가진 무선 인터넷 포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동통신에 있는 이 월드를 누가 지배했냐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이 통사들이 지배했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주도자가 바뀌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가운데 토막을 가진 자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이 가운데 토막을 가진 이 플랫폼은 주로 단말기의 OS이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페이스북과 같은 커다란 서비스들입니다. 플랫폼이 오픈, 개방이 되면서 아무나 들어와라, 컨텐츠.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가능한 한 누구나 들어와라. 이런 정책을 이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체의 생태계가 오픈, 개방형이 가지게 된 거죠. 이러한 변화는 이 통사에게는 뭐 상당히 아픈 변화이지만 플랫폼을 주도하는 두 개의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현재로서는 제일 앞서가는 두 사업자는 애플하고 구글입니다. 이 애플하고 구글은 공통점이 단말기의 OS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전 세계에서 15%, 그리고 구글은 한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둘이 치열하게 파워 게임을 하는데요. 이러한 파워 게임은 원래는 스마트폰에서 시작했지만은 검색이랄지 SNS랄지 지도랄지 컨텐츠랄지 이런 세계로 점점 양쪽 회사가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차지하는 경쟁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가는 경쟁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넘어서 바로 하나는 노트북이죠. 노트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하고 PC, 노트북하고 얼마나 잘 붙느냐에 대한 기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맥킨토시를 노트북으로 쓰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의 경험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죠? PC는 전부 윈도우를 쓰고 계시죠. 그리고 폰은 뭘 쓰죠? 안드로이드를 쓰고 계십니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기 때문에 두 회사가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애플의 맥킨토시 노트북은 시장 점유율이 아직 작기 때문에 대부분 윈도우를 쓰고 있잖아요. 바로 이 상태가 전반적인 글로벌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글의 카드는 브라우저입니다. 인터넷을 보는 브라우저 있죠. 그 브라우저를 구글이 만들고 그리고 구글의 그 브라우저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묶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뭔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서 어디를 이동하다가 폰에서 열면 내가 보던 그 페이지가 그대로 그냥 바로 뜨는 거죠. 링크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작년에는 이 안드로이드를 만든 개발자가 앤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앤디 루빈이 안드로이드를 총책하던 거에서 자리를 떠나게 됐고요. 크롬 OS를 총괄하던 인도 사람이 이쪽 안드로이드까지 한 사람의 보스가 양쪽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두 개를 더 잘 붙여보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문제가 누가 되냐면 마이크로소프트죠. PC의 왕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어서 당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쩔 수 없이 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폰을 만들고 성공하지 못하면 PC의 자기의 왕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사 간에 PC와 스마트폰을 놓고 하는 빅 전쟁을 다시 두 번째로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는 일단 스마트폰을 누가 차지할 거냐를 놓고 둘이 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 플러스 PC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 구글의 개발자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윈도우 PC의 그 운영체계 OS 윈도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저렇게 잘 못 만드는 바람에 나까지 지금 피곤하다. 누구에 비해서? 애플에 비해서. 애플은 써보시면 알지만 이 두 개 간이 정말 깔끔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애플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개를 얼마나 더 편하게 묶어서 쓸 것인가에 관한 기술을 몇 가지 내놨어요. 예를 들면 PC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전화를 받아야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PC에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전화가 뜨는 거죠.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바로 이제 폰에 온 문자 메시지가 PC에 뜨고 PC에서 바로 답신을 보내면 이 폰을 거쳐서 이렇게 답신이 가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처럼 계속 이거 두 개를 붙이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따로 노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OS를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어. 여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OS를 뺀 노트북을 만들겠다. 그게 뭐냐면 크롬북이라는 거예요. OS 필요 없어. 그냥 딱 키면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그 다음 네트워크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뭔가를 만들었고 여기는 지금 목숨을 걸고 윈도우 폰을 살려가지고 두 개의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바일 기기하고 데스크탑 PC하고도 인터랙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애플은 어떻게 해요? 애플은 철저하게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냥 내 거 PC를 사라. 절대로 윈도우 쪽에다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가입자가 반절입니다. 50% 가까이가 애플의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노트북은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인데 계속 애플은 강요하는 거죠. 내 노트북을 사라.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점진적으로 애플의 노트북 마켓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노트북은 어차피 애플이 죽인 시장입니다. 왜 죽였냐?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태블릿을 만들어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은 시장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만들 때 노트북 시장에 대한 아쉬움은 별로 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죽어도 되고 아니면 사는 그나마 일부의 살아있는 영역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자꾸 기능이 개선되면 PC가 궁극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 두 거두 애플과 구글의 순회진이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PC를 아예 날려버릴 것이냐 지구상에서 아니면 PC를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쓸 거냐 하는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 중이고요. 애플은 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PC는 있어야 된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구글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유저들의 라이프를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라이프 중에 중요한 건 이모빌리티,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그 활동이에요. 그건 분명히 인간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해결해 줘야 되고 그 고정되어 있는 디바이스는 폰이나 태블릿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정되어 있는 디바이스와 들고 다니는 폰이나 태블릿을 더 잘 묶어주는 것이 사람의 라이프를 더 이지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구글은 굉장히 그 기술지향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조금이라도 조금 처지는 애들은 빨리 없애버리자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윈도우폰 OS는 왜 실패했습니까? 잘 못 만들어서요. 아니 정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왜 뭐가 잘못 만들어졌냐면 일단 버벅거립니다. 버벅거리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요즘 나온 최근에 윈도우폰 8은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늦었죠.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윈도우폰으로 바꾸겠어요. 예. 그게 이제 어려움이고요. 그럼 왜 초반에 이런 일이 생겼냐? 사실은 OS의 원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조입니다. PC에 모든 OS 다 만들었는데 그게 발목을 잡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 뭘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돼. 거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거 뭐냐면 기능이 이따만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데가 이따만한 걸 밀어넣으니까 잘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니까 얘가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약해. 뭐 두뇌가 좀 약해. 뭐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일단 해봐.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너무 아는 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프린터도 붙여야 되고 스마트폰에 왜 프린터를 붙여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프린터 붙여야 돼. 어떤 사람이 가끔 있다가 프린트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동영상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돌아가야 되고 막 이렇게 게임도 하고 뭐 뭐도 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폰에서 처음부터 누리려고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갔던 점이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나온 이 아이폰이나 아니면 앤드로이드 폰들은 처음부터 가볍게 넣기. 간단해. 너는 그냥 간단히만 해. 뭐 큰 일은 할 거 없어.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드웨어가 좋아지면서 OS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여기까지는 현재고요. 이제 지금부터 미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금방 보신 PC나 휴대폰이나 그리고 인터넷이 바로 ICT의 대명사입니다. 이들 덕분에 전 세계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오프라인은 다 없어지고 온라인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기술이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되고 지능화되고 빅뱅, 새로운 커다란 변화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이 ICT가 확장을 하는, 이제 산업도 ICT를 받아들여 뭔가 어드밴스 된다. 근데 그런 어드밴스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된 세계로 진입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전망을 모든 기술 때문에 라고 한다면 여기 소개해드릴 5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기술들의 공통점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얘가 뭐 그냥 물건인데 이게 좀 영리해지면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간단한 센서나 이렇게 전자장비 조금 집어넣는 거죠. 사실은 그 전자장비 안에는 뭐가 없냐면 지능이 별로 없어요. 아주 멍청한 애죠. 그냥 전기적 신호만 다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컴퓨터 값이 싸시니까 별것도 아닌데다 컴퓨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가면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일회용 컴퓨터. 한 번 쓰고 버리는 컴퓨터. 컴퓨터가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 조그맣고 작은 거죠. 가격도 싸고. 그런 거 그냥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컴퓨팅 인프라가 굉장히 이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뭐 인터넷은 다 디지털이잖아. 그게 아니라 오프라인이 디지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진화시킨 혁신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래를 보는 30년을 보는 첫 번째는 3D 프린터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두 번째는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에 대고 뭐라고 말하면 알려주는 거죠. 구글에서는 구글 나우라고 하는 서비스가 보이스로 해서 뭐라고 그러면 알려주고, 애플은 시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뭐라고 알려줍니다. 뒤에서 뭐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오늘 참 아침에 출근하면서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말로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인터넷에다가 가까운 식당 찾아서 딱 하면 첫 번째 이 컴퓨터가 해야 되는 거. 내 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식당 찾아줘. 이거 받아쓰기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회사가 어디냐면 뉘앙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자를 보내실 때 전부 다 어떻게 하시죠? 손으로 치고 계시잖아요. 미국 사람 치는 사람은 반절밖에 안 돼요. 다 뭐라면 불러요. 이 뉘앙스라는 회사를 오늘 아침에 깜빡 놀라는 것은 삼성이 지금 살려고 M&A 하려고 협상 중이다. 이런 게 뜬 거죠.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음성 인식을 거의 가장 많이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첫 번째죠. 그러면 그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해요? 정보 제공은 애플하고 구글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글은 당연히 엄청난 검색 엔진을 가진 하죠. 그러니까는 자기네 구글 나우라고 하는 음성 인식에 텍스트로 변환하면 바로 자기네 검색을 넘겨줍니다. 근데 검색으로 가서 가까운 식당 찾아줘 그러면 정말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별 이상한 것도 다 검색해줘요. 그래서 구글 안에는 식당 같은 것만 따로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식당 관련한 것만 알려줘요. 그 다음에 물론 같이 뭐가 가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도 같이 들어갑니다. 애플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질문이 식당인 경우에는 식당만 이런 걸만 전문으로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식당만 전문하는 앱 중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앱인 옐프라고 하는 그 서비스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식당 질문이 나오면 옐프로 가서 데이터를 끄집어다가 보여줍니다. 만약에 과학적 지식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야? 라고 질문을 했으면
그건 식당 질문이 아니죠. 과학적 질문은 과학적 질문만 따로 처리하는 굉장히 커다란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 검색 엔진으로 가서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 검색 엔진 이름이 울프랑 알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과학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일반적인 검색은 어딜 거 하냐면 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은 어디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입니다. 예, 로버트가 네 번째 키워드이고 다섯 번째는 산업 인터넷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는 뭐 여러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디지털로 디자인된 것을 이제 만들어주는 기계이죠. 그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산업의 근간을 너무나 많이 바꿀 거다. 그래서 제조를 롱테일, 아무나 작은 규모의 자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많은 사람이 쓰지만 전부 개인화된 물건을 쓰는 거죠. 아무도 그냥 볼펜을 쓰지 않고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볼펜을 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비트 투 아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쪽 IT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되어 있는 것을 비트라고 그러고요. 뭐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만드는 걸 아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건 모두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피컬리 가능한 건 모두 오프라인 프로덕트로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산업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더 중요하죠. 레고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을 팔아서 먹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먹고 사느냐? 레고에서 만든 설계도를 팔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사서 집에서 프린트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 물류나 리테일이 뭐냐? 이런 것이 의미가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물건 볼펜을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지금은 택배가 볼펜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파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UPS가 자기의 주요 거점에다가 3D 프린터를 놓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모형인데요. 장난감입니다. 잘 직접 보시면 이게 기존의 제조 방법으로 만들기 불가능한 겁니다. 조립하는 데가 없죠. 이거는 5시간 정도 프린트. 그거 만드는 프린트 기계는 얼마예요? 저거 만드는 프린팅 기계는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한 8천만 원. 훨씬.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입니다. 여기 뭐 자동차 연구소 나왔지만 사실 이제 무인 자동차가 처음에 구글이 만들어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이런 프리우스 같은 기존 차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제 무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한 달도 채 되기 전 최근에 새로운 동영상을 구글이 공개했습니다. Today, we have something extra special for you guys, and you guys will be some of the first people outside of our team and outside of Google to ever drive it. 첫 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 구글 안에 실험실에서 나온 거죠. Isn't that cute? 맹인입니다, 이분. And a lot of those little things most people have to do with getting from place to place in order to connect and do things, and be with people, go places that they need to go and do things. And so there's a big part of my life that's missing. 예, 저 위에 빙빙 돌아가는 게 레이더죠. 쭉 돌아가면서 계속 이 주변에 이제 지형을 체크를 하고요. 그 외에 센서가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앞에를 볼 수 있고요. 뒤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센서가 바닥에 그러니까 차 둘레에 있어서 2중 3중의 센서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들을 파악하고 그 움직이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고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파악합니다. 자동차인지 자전거를 탄 사람인지 보행자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주행되는 자동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작게 만든 이유는 금방 등장인물에 보이듯이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가정주부들이 시내의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운전의 부담 전혀 없이 할 수 있는 차입니다. 예, 이 차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작을 전부 구글이 했습니다. 예, 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과 운송수단의 엄청난 변혁이 예상되는 분야죠.
무인 자동차는 구글이 2017년에 상용화해서 내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입니다. 아까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또 다른 재미있는 애는 IBM입니다.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퀴즈쇼에서 우승하고 했던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IBM에서 인공지능 왓슨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한 겁니다. 자, 의학에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이 인공지능이 왓슨이 도와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을 어떠한 병이라고 일단 가설을 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의사에게 보여준다거나,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으면 그 약이 개발된 것을 정리해서 알려준다거나,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연구와 관련된 최신의 연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연구 개발부터 치료 계획까지 전 프로세스에 관여되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게 IBM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왓슨의 사용처 중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것이 현재까지 와 있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무인자동차는 인공지능 없으면 돌아가지 않죠. 네, 그 다음은 로봇입니다. 로봇은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 세계의 로봇의 산업을 실질적으로 리더하는 인더스트리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 라인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로봇들이 들어가서 자동차 생산의 상당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작년 6월에 일본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재미있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라인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벤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사람이 없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거 없을까? 그랬더니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만들어서 생산 라인에 작년 6월에 투입한 모습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생산 라인에 조립하는 코너에 사람하고 로봇하고 같은 생산 라인에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체조하는 이유가 사람이 로봇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로봇이 운동해서 뭐 하겠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까지 아까 전에 본 로봇은 일정한 기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전 타임이 되거나 아니면 센서가 달려서 여기 탁 올라오면 얘가 그 다음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여기다가 쭉 올릴 때까지 얘가 카메라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여기가 다 채워지면 그때 얘가 들어가서 손을 꺼내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지금 중간에 잘리는데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나사를 박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를 박으면 그 옆에 있는 로봇에게 주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로봇은 받아서 다시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예, 이런 로봇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드디어 산업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와일드캣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로봇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국방성의 의뢰를 받은 로봇 회사가 만든 로봇인데요. 예, 황소처럼 생겼는데 이름은 고양이래요. 들고양이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한 40km 이상이 나오고요. 예, 산악이나 빨리 달리는 로봇. 이건 이제 처음에 이거 보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 군사 작전 중에 요즘 짐이 많잖아요. 전자장비도 많고 막 화약도 많고 하니까 그거를 이송해야 되는 일 때문에 병력의 상당수가 전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군인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산악 지형에 다니면서 군수품을 들고 군인을 따라다니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예. 예. 이제 이런 로봇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그걸 개발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중소벤처는 작년 겨울에 구글에게 인수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름은 키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빨간색 밑에 움직이는 게 로봇입니다. 처음에 물건이 들어오면 이런 이제 선반으로 물건을 실어 나눕니다. 이게 지금 창고이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이게 뭐냐면 포장대입니다. 포장대. 그래서 포장대로 이 물건이, 이쪽에 있는 물건이 이제 포장대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주는 거죠.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기합니다. 포장하는, 이렇게 하나씩 오면 포장하는 직원이 온 걸 포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여기 이 많은 물건, 이게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여러 개 품목이 한꺼번에 있잖아요. 어떤 걸 실어야 될지 이 점원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여기 딱 이 점원한테 오면 당신이 포장한 물건만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물건들 쭉 중에. 그럼 파란불이 있는 물건을 집어서요. 스캐너로 긁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 물건 집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여자가 일하는 박스가 하나가 아니고 3개입니다. 3곳에 보낼 박스를 한꺼번에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다 넣는지 모르잖아요. 당신이 넣어야 될 박스 밑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파란색.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스캐너로 긋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중앙 컴퓨터가 아는 거죠. 아, 누구에게 보내는 무슨 물건이 지금 방금 박스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물건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되면 여기 위에 있는 파란 물이 최종적입니다. 이 박스는 끝. 포장하시오. 포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로봇은 수시로 이렇게 뒤에 있는 창고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로봇이 대단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포장 박스고요. 뒤가 창고잖아요. 어떤 물건은 굉장히 자주 포장을 하는 잘 나가는 DVD가 있고 어떤 물건은 하루에 한 개쯤 포장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쯤 포장하는 물건은 저 뒤에가 있고요. 그리고 DVD 오늘 하루에도 수백 개 팔리는 물건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이 물건이 판매되는 게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파킹하고 움직이는 동선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벤처 회사는요, 아마존의 창고에서 자기네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몇 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바로 샀어요. 4천억 원 주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지금 만약에 거래한다면 최소한 4조 원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변화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이 머리가 있어야 저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역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 그 최고의 앞서가 있는 기업은 놀랍게도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원래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시스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에 이제 8개의 가장 잘 나가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아까 보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 8개 중에 절대 다수는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이 로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팍스콘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팍스콘은 어떤 회사이냐면 전 세계의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세계 최대의 공장이죠. 팍스콘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엔간한 도시에 있는 인구수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콘 공장 안에는 병원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 은행이, 그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은행 관리 여신, 지네들끼리 돈 빌려주고 받고 다 해요. 워낙 회사가 커서. 근데 이제 이 팍스콘도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인건비가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콘이 구글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자기 생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구글이 올해 초에 MOU를 맺었습니다. 팍스콘에 로봇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산업 인터넷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를 연결하면 엄청난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항공기를 모두 다 연결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어느 공항이 최근에 지금 날씨 때문에 아무래도 착륙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전체의 항공의 은행 스케줄을 한꺼번에 바꿔주면 가장 최적이죠. 그 한두 개만 가가지고 근처 가니까 안 돼. 그러면 돌아가. 그럼 저희 가서 뭐 퍼질러져 있고, 뭐 나머지는 그대로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갖고는 상당한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항공기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랄지, 아니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죠. 모든 서울 시내에 있는 자동차를 커넥트한다면 서울 시내 교통체증은 한 방에 없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계속 도시화를 겪고 있고요. 도시화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가정하면
자동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 커넥터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효율성이 올라가죠. 이렇게 많은 걸 커넥트하면 효율성이 올라가는 걸 산업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탈리아에 있는 알리탈리안 항공사가 간단한 몇 개의 자기 항공기만 커넥트를 이렇게 해봤더니 영업비용의 5%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 바로 모든 인더스트리 중 이것이 적용 가능한 분야만 요 정도 5%의 생산성만 향상한다고 해도 1년에 이 정도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런 변화인 산업 인터넷도 몇몇 업체들에 의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내에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이 만약에 정말 많이 진도가 나가면 지금과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산업 지형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골치 아픈 건 공유경제라는 것이죠. 공유경제가 뭐냐면 그냥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업이라는 게 있는데 민박업자들이 십시일반 모이면 호텔이라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서비스가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민박업자를 이 페이지로 연결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방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객수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힐튼 체인입니다. 힐튼 체인입니다. 그 힐튼이 운영하는 객실수보다 더 많은 객실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입니다. 이런 걸 공유경제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나오면 정말 산업이 많이 가요. 두 번째는 슈퍼스타의 독주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 세계에 가보시면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대부분의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보면 네이버가 그렇고 미국에 가면 구글이 그렇고 2등하고 1등하고 격차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나는데 이런 현상이 바로 앞에 보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이 무색해집니다. 공장을 중국에 꼭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양극화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아까 그 로봇 같은 거 보시면 점점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생겼지만 좀 있으면 이제 멀쩡히 있는데도 일하는 사람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진정한 경쟁 상대가 누구냐는 것이 고민거리에 빠지는 현상이 점점 가는 거죠. 그게 뭐 책도 나와 있죠. 기계와의 경쟁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업종에 있는 사람은 떼돈을 벌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죠. 당연히 실업 문제도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앞으로 20년 내에 지구가 겪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IT에 있는 사람들의 예언입니다. 감사합니다.